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12회차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볼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개선 방안 중 경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경청에 대한 문제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할 내용도 아니고요. 얘는 객관적으로 문제 보기만 보고도 저희가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몇 번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문제를 이 벨에 꽂더라도 얘는 틀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문제 보기를 좀 볼까요? 1번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죠.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야 되니까. 2번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분명히. 3번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제 뭐 맞장구를 한다든가 또는 비언어적으로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뭐 이런 관점이 나오죠. 4번 공감을 위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있는 감정과 생각을 잘 포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보면요.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5번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번 보기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건 내 관점에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경청에 관련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쉽게 반대되는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더군다나 요 5번의 보기가 반복됩니다. 오답으로. 이렇기 때문에 동일 유형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문제. 자,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짧아지네요. 다음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라는 건 아마 기본서에서 하나의 어떤 표의 형태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5가지? 5가지가 맞나요?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쭉 펼쳐놓은 다음에 이 충실성이 뭐 낮아요, 그다음에 높아요, 이렇게 양극단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면, 비대면만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쪽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게 일방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면이라는 건 얼굴을 보고 얘기할 때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얘는 양방향이 되거든요.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네, 그죠? 그런데 물론 뭐 명령체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뭐 일방향이 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쪽에 가서 충실성이 낮은 쪽을 보면은요, 거의 일방적이에요. 그냥 일방적. 한쪽에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쏴대듯이 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충실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건 양방향으로 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어요. 라는 것 중에 특히나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5번 면대면 회의가 가장 충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시판과 공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그냥 일방향적이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한 걸 게시판이나 공지에다가 딱 띄워놓으면 당신들은 이걸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이죠. 회사에서 복도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딱 종이를 뽑아가지고 뭐 A4 용지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양방향을 만들겠다고 볼펜을 갖고 와서 사장님 지시사항을 다 읽고 나서 밑에다가 알았어 사장 이렇게 써놓진 않잖아요. 예, 그죠? 이러면 퇴사죠. 퇴사. 예, 면대면 회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쇼스택의 유형성 스펙트럼 문제처럼 양극단의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핸디캡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이 갖고 있는 그 관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자, 시간의 구조와 영역이라고 하는 건 총 6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된 진실한 교류가 영위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교류가 영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교류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라는 관점인 거고요. 요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거는요.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정적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시간의 구조와 영역 중에서 6가지 중에 딱 하나거든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알고 계시는 그대로 게임입니다. 게임. 이해가시죠? 이렇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뭐 전통이나 습관,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면 건설적인 교류가 됩니다. 이 건설적인 교류가 돼요. 활동.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저희가 잡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실한 교류가 됩니다. 이 진실한 교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실한 교류가 됩니다. 친교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5개 보기만 갖고 얘기할 때 이 관점으로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짧은 키워드로 체크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점 정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 왜냐면 CS 리더스 시험은 요점 정리 자료라는 걸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출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요점 정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어차피 요점 정리가 될 테니까요. 다음 문제. 자, 이제 5장으로 왔습니다.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자, 뭐 전형적으로 고객 만족, 관리 개론, 여기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동일 유형 나온 거 좀 잠깐 보세요. 2022년 11월 달에 나왔대요. 결국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 아우 씨, 뭔 소리야. 답은 배송. 네. 이걸 뭘 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그죠? 왜? 저 보기라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잖아요. 저 설명이 뭔 얘기라고 하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고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 배썸은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딱 읽어보시면 왜 다른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과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반대쪽 결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뒤에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워딩을 사용했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요 그냥 딱 보고 뭔 소리야 모르겠네 그럼 뱃썸이에요. 답은 그냥 무조건 이 양반부터 의심하면 돼요. 그래서 뭐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효용을 얻는 거예요. 효용.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도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효용이라는 걸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나온 이 효용이라는 단어가 실제 서비스 쪽으로 끌고 와서 조금 의역을 한다면 저게 이제 만족감이라는 관점으로 체크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say라고 부릅니다. 아담 스미스가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이야. 왜? 돈을 못 만들어. 라고 정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박 비슷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사람이 say이기도 하죠. 저희 기본소에서 나오는 내용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뭐 경제 분야, 경영 분야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샬이에요.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 say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승계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say, 마샬 여기 이 세 명의 학자가
경제학적 정의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죠. 예, 그죠? 자, 스탠턴. 이 사람은 뭐 욕망에 대한 이 욕망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 만족을 가져오는 무형의 활동 또는 뭐 독립적으로 뭐 인식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스탠턴이라고 불러요. 자이다물은 뭐 알고 계시죠? 서비스는 DPP야. 그래서 did, process, performance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위에 나온 보기와 뱃섬을 연결시키는 거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라고 나오면 뭐 당연할 정도로 이 서비스 3단계 제시한 고객 서비스 3단계 중 거래 후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거래 후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코스트를 지불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코스트를 지불했다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직원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마무리가 된 단계라는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이 거래 시라는 건 온 서비스라는 건 고객과 직원이 지금 마주보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뭐 동일 유형으로도 출제가 됐고요. 3번. 그다음에 유사 유형으로도 뭐 거의 비슷한 동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 중에서 상호작용이라든가 또는 뭐 거래 전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상호작용이 끝난 후 직원과 상호작용이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럼 뭘까요? 이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딱 본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고객 클레임과 불만이죠. 왜 그러냐면 불만과 만족이라는 관점은요. 이 직원과의 상호작용이 끝난 다음에나 표출이 되는 관점이니까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딱 이 문제에만 지금 포커싱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본다면 고객 클레임과 불만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조금 손쉽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러브락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 뭐 11회차 영상과는 다르게 중간에 나와 있는 저 기업의 유형들 저게 가나다라라는 걸로 다르게 쉽게 해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가 제시된다는 건 표의 분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중 다음 도표의 다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다에 들어가는 걸 물어봐요. 그럼 가나다라 중에 다를 잠깐 보시면 제공의 성격에 보면 무형적이래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 무형 서비스라는 이야기예요. 무형 서비스. 근데 여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한대요. 그죠? 자, 그럼 요 두 가지 기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교육을 볼까요? 일단 무형 서비스가 맞아요. 그죠? 러브락의 러브락이 죄송해요. 쇼스텍의 뭐 유형성 스펙트럼을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무형성에 오른쪽으로 가서 무형성에 가장 가까운 게 교육이었잖아요. 이해가시죠? 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얘는 1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1번 하나 대입했는데 1번이 답이면 얼마나 좋아요. 의료 분명히 무형적 서비스는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료라는 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러브락이라는 사람은 유형 서비스로 봤어요. 이해가세요? 제가 이걸 왜 무형 서비스라고 하느냐? 저희가 전략론에 가면 의료 서비스를 배우는데요. 의료 경영이라든가 그 의료 서비스에 보면 의료 서비스는요 무형적이라고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러브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는요 분명히 유형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그래서 의료는 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참 호텔이에요. 호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람에 대한 서비스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유형적 서비스죠. 왜? 객실이라는 걸 제공하잖아요.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해가시죠? 자, 은행에 대한 거예요. 은행은 잘 보시면요. 얘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라는 걸 따졌을 때 얘는 사물이라고 봐요. 왜? 이 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이 유형, 무형 다 바뀌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돈에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사물에 관련된 거죠. 사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형 서비스예요. 왜? 뭐 이자 같은 걸 주니까요. 내가 저금을 하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은행은 라에 해당하는 거고요. 법률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도 사물에 대한 법에 대한 관점이니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답은 1번입니다만 이 문제 유형은 잘 보시면요. 암기해야 될 부분 분명히 몇 가지는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의료 같은 거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갖다가 역순으로 보기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건 문제가 풀려요. 이렇기 때문에 저 기업의 종류를 가나 다라를 다 암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가 5개가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총 20개를 암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시가 1개씩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의 불가능해요, 선생님들.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대입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 관점을 찾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관광 서비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도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좀 비대칭이죠. 왜냐하면 동일 유형은 2번 나왔고 유사 유형은 4번 나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답의 워딩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보기로. 자, 그래서 이것도 볼게요. 1번.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창출됩니다. 맞아요. 관광 서비스는 무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가셔야 돼요. 거기에. 이해가시죠? 2번.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관광지와 관광종사원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이게 결합이 돼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고. 3번. 정보와 의존 영역에 한계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정보와 의존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VR 기기를 뒤집어 썼어요. 가상현실 기기를 눈앞에 뒤집어 쓰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경치를 감상을 합니다. 저는 그럼 해운대 갔다 온 건가요?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VR을 써서 정말 현실처럼 본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해운대를 안 갔으면 안 간 것뿐이에요. 그건 선생님. 정보와 영역으로 선생님 내가 이거를 한계적 특성을 선생님 극복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은 안 되죠.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아이 강사 네가 지방에 살아서 모르나 봐. 야 극장에 4D도 있어. 4D. 야 걔는 물이 나오면 물도 뿌려. 그러니까 얘는 체험하는 거잖아. 선생님들 극장 가서 물 맞으셨다 그래가지고 바닷가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 직접 체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와 의존 영역에서는요 분명하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걸 가지고 선생님 극복한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또는 누가 갔다 왔다라고 뭐 후기를 남기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본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거기를 갔다 온 것처럼 착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4번 고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식과 행위예요. 이래서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5번 일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용 산출의 난이성 서비스 비용 산출을 뽑기 어렵다는 거죠. 서비스 선택 시 지각의 위험도 등의 특성을 가져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야 정민아 너 식구들이랑 저기 한번 가봐.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실제로 갔는데 너무 안 좋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가세요? 왜? 그 좋았다라는 건 무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 친구의 기준일 뿐이에요. 제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지각이 위험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5번까지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유형에 다른 문제 유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5번이 독보적인 오답이에요. 이 비용 산출이 쉽다라고 하거든요. 쉽다라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까지 확장되는 것까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자, 6장이네요. 이제 맥그리거가 제시한 XY 이론 중 이론이 아니라 이론. 이게 오탈자가 왜 이렇게 많나요? X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면 XY 이론에 나와 있는 하부 요소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X 이론 그러면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요.
개인에 관련된 거 모든 내용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워딩을 써요. 네, 그래서 이걸 낮은 수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그럼 Y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집단에 관련된, 얘는 개인을 넘어서 얘는 집단에 관련된 그리고 긍정적 워딩들을 써요. 흔히들 긍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얘를 높은 수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구별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나머지는 그냥 보기를 리딩만 하면 풀려요. 1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대요. 얘는 긍정적 워딩을 쓰죠. 분명히 딱 봐도 그냥 긍정적 관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2번 인간의 본성은 협동적이래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동을 하게 되죠. 사회적 동물이니까. 맞아요. 긍정적이죠. 좀. 3번 인간은 강제적으로 동기화되네. 강제적이라는 말이 저희가 뉘앙스를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X이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 인간은 인본주의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본주의래요. 사람을 생각한대요.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5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대요. 이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고 싶어 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본질적으로. 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답은 3번. 부정적 워딩을 쓰고 있다. 강제적이라고 하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의구심이 드시죠? 아니 지금 문제를 푼 건 강사 네 기준 아니야. 네, 그죠? 딱 보더라도 야 나는 저 본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난 저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저도 분명히 존중할게요. 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우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봤을 때 저건 긍정적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좀 보셔서 문제풀이가 가능하게. 아니면 이런 방식,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이론이라는 건 이는 개인에 관련된 거 거기에다 또 하나 부정적인 워딩을 쓰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구별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도 제가 지금 문제 푼 게 이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고집은 세가지고요. 다음 문제.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등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타인에게 미친대요. 저런 게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가 뭘까요? 자, 이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게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가짐 또는 이런 기분, 이런 상태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인식한대요. 그죠? 인식하고 이해한대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인식하고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영향을 주나 봐요. 분위기가 싸해지게 이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줄이 원래는 키워드가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저 앞에 첫 줄에 있는 저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관점이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답은 자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한다는 의미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암기하지 않고도. 그래서 뭐 행동에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가? 자기 통제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다음에 무슨 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흔히 공감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이입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입. 그다음 목표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열정, 흔히 저희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불러요. 그죠? 그다음에 인간관계 또는 뭐 인적 네트워크, 또 뭐 라포 형성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대인관계 기술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충분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자,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관리의 CS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1장이네요. 1장. 2000년대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2000년대요. 92년도 LG, 93년도 삼성, 그 다음에 2000년대래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굳이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것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0년대가 되면은요 80년대에 사스 항공사에 그 15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MOT를 도입해서
경영에 성공했던 사례를 남긴 이후에 한 20여 년이 흘러가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젠 누구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전 세계의 하나의 흐름처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 보기로 볼까요? 1번 업종을 불문한 고객 만족 경영의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 80년대에 이 사스 항공사부터 촉발된 이 뭐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대, 2000년대부터는 이제 막 뭐가 될까요? 그냥 천지백가리에 적용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2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 항공사의 진실의 순간 도입, 1980년이죠. 80년, 81년. 미국 농산부, 1972년, 그죠? CSI 발표했던 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잭 웰치의 G사. 이 잭 웰치가 아시겠지만 G사의 오너가 된 거는요. 81년 4월이에요. 81년. 81년 한 다음에 81년 한 게 아니라 81년부터 21년 9월 달에 물러나요. 굉장히 최근이죠. 네, 그죠? 이때 물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81년도 얘기. 그다음에 뭐 고객들의 정서적인 불만 요소를 정량적으로 지수화해 발표한 굿맨 이론. 실제로 이 굿맨 이론은요, 75년부터 77년 사이에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들의 정서적인 불만 요소를 정량적으로 지수화해 발표한 게 굿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대는 아니죠. 이렇게 따지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2회차 영상은 뭐 크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됐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영상이 가면 갈수록 뒤로 길어지네요. 네, 충분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만으로 문제풀이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저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뭐 제 카페 더 이상 뭐 매번 똑같은 얘기 설명해야 되니까 하여간 뭐 시험 난 단 한 번에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망설일 필요 없어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문제 시험에 나옵니까? 강사?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선 이상으로 합격 점수 이상으로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출제 반영되는 거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단 한 번에 합격하시고 끝내셔야 한다면 선택하십시오.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확답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카더라 통신 입증도 안 된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카페에서 오로지 그냥 시험 합격에 포커싱된 내용만 공유합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은 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